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뭐 그때 거북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북이 얘기가 나요. 거북이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믿던 때가 있었어. 나도 거북이를 2마리 키웠는데 얘네들이 내가 집에 오면 나를 쳐다보기도 하고 먹을 걸 줄 때면 날 졸졸 따라다니기도 해서 난 얘들이 나를 알아보는 줄 알았어. 가끔 마른 멸치로 돌고래 쇼를 하다가 놓친 멸치가 얘네들 목에 통째로 낄 때도 있었지만 근데 얘들이 너무 커진 거야. 냄새도 심하고 엄마는 그만 포기하라고 늦었다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동생 학교에 있는 호수에 거북이가 많이 산다고 하길래 거기에 넣어주었어. 근데 내 동생 졸업식 때 그 학교 간 김에 그 대접이하고 국자를 보려고 연못을 찾아갔지. 이름 예쁘게 지었네요. 나는 네 마리 이름 뭐였었더라? 부탄, 신나, 본드, 러미날이었어요. 네 마리 이름. 예쁘죠? 근데 내 동생 졸업식 때 그 학교에 간 김에 대접이와 국자를 보려고 연못 찾아갔는데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반가워서 대접아 국자야 하고 걔네를 불렀는데 이놈들 무시하더만. 흘낏 쳐다보는 것 같더니 쌩까고 물속으로 딱 잠수하더라. 놓아준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건만 어흑 몇 년을 키웠건만 그럴 수가. 아무튼 마왕 거북인 주인을 못 알아보나 봐. 멋지구리 아이가 보내는데요. 그거 좀 착각하신 것 같네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접이와 국자가 얼굴을 까먹은 게 아니고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대접이하고 국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까먹은 거죠. 걔네 대접이와 국자 아니에요. 그때 내 기르던 거북이 애들하고 요즘 저기 한강에서 같이 사는데 알고 지낸다 그러더라고. 이웃에서.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쟁반이하고 누구였더라? 그때 그 연못 위에 있던 애가. 그래서 걔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대접이하고 국자 보고 야 옛날에 저 눈에 눈안가 보다 와가지고서 나보고서 대접아 국자야 그러더라. 3개월 만에 얼굴을 까먹냐. 삥 막 걔네들이 그렇게 씹었다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 거북이하고 그 야성의 엘자를 찍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야성의 엘자 영화 그 사자 데리고 있던 그 엘자를 자연으로 놓아보내는 뭐 그리고 그런 류의 영화를 보면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낸 그 동물을 이제 나중에 만나는데 얘가 얼굴을 알아보죠. 또 일본 만화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새끼 강아지랑 같이 있다가 얘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얘가 컸을 때 만났는데 이 들개 무리의 두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들개가 옛날 주인을 공격해서 얘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두목이 그걸 막아주려고 하다가 이제 다구리를 당하는 거죠. 두목 자리에서 추방당하면서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엘자가 마지막에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흘낏 한번 친정엄마 보듯이 이쪽을 쓱 본 다음에 굉장히 위험 있는 자세로 풀숲으로 싹 사라지는 이런 장면. 네. 거북이하고 짧은 시간 커뮤니케이션 한 거 아니야? 그럼 대접이하고 국자하고 바위 위에서 흘끗 보는 것 같더니 들어갔다. 예술 아니야? 그때 눈물이 나와야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거북이가 말을 하니? 거북이가 이렇게 흘끗 옛날 보면서 잘 지내고 있군. 그래. 어차피 우리도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린 물속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생각할 수 있네. 어흑 모두 알아보나와 그렇게 지내지 말고 대접이랑 국자는 잘 살고 있더라. 근데 청거북이였으면은 겨울쯤 해가지고 온도 때문에 다 죽지 않나? 각종 사기단이 보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청거북이를 우리 집에서 길렀었대. 한번 물 갈아주려고 거북이 3마리를 다 꺼내놨대요. 근데 그중에 한 마리가 쏜살같이 장롱 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밑을 보고 파리채로 쓸어내도 거북이는 나오질 않았대. 근데 그 후로 한 1년이 좀 안 돼서 이사를 가려고 장롱을 전부 까발렸는데 그 안에서 예전에 사라졌던 거북이가 나왔대. 그 장롱 안에 있는 벌레 같은 것들 먹으면서 오는 건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 하여간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다른 것들은 다 죽었는데 도망갔던 장롱 안에 있었던 그놈만 살아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는구만.
더 황당한 건 그 거북이를 어항으로 옮겨놔서 얼마 후에 이놈이 죽었다는 거지. 거북이는 야생이 체질에 맞았던 건가? 장롱 미침 야생입니까? 아, 그리고 막 우리 집도 어항에 물 갈 때 마왕이 하는 것처럼 해. 근데 그거 되게 괴로워 보이더라. 우리 오빠가 하는데 물 먹고 캑캑거리는 거 보면 그렇게 더럽고 역겨울 수가 없어. 그 고기들이 얼마 똥 싸고 먼지는 다 섞여 있고 어항에 빠뜨리면 뭐 소매가도 쑥 꺼내고 그랬는데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다니 진짜 밥맛 떨어지더라. 납삽이 이런 의문을 보냈네요. 그거 호수를 굳이 입으로 빨아내야 되나? 내가 알기로는 호수에 물을 꽉 채운 후에 어항에 담고 한쪽 주둥이를 잡은 다음에 끄집어내면 물이 쫙 빠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애니의 미친 유령. 내가 알기로도 그런데. 자, 하여튼만요. 수도꼭지에 호스를 끼우고 어항에다 물을 흘려보낸 뒤 재빨리 물을 잠금과 동시에 수도꼭지에 달린 호스를 빼면 돼. 그거를 2999. 브리드카가 마왕이잖아. 흐흐흐. 이것들이 모여서 비웃어? 봐, 저 집도 저렇게 빨아낸대잖아. 어항이 그 위치가 수도꼭지 있는 데서 5m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어항의 높이가 1.5m 이상 위쪽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어항이 나지막한 위치에 있어서 이 운동의 방향을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대로. 그럴 경우에 입으로 빨아내는 수밖에 없어. 알간? 짜자잔. 우리 식구들 또 호기심 왕성한데 거기서 물리 어쩌고 막 이론 제대로 보면 큰일이야. 에비추의 감상을 적어주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에비추 감상기랄까? 에비추를 보기까지란 정말 머나먼 여정이었어. 마왕이 방송에서 에비추를 언급해서 게시판에서는 먼저 만화가 에비추인가 아니면 에비추인가 제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글이 올라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비추 받았다라는 글이 속출하고 친절하게 주소까지 링크가 되어 있더만 기쁨도 잠시 나의 나이를 원망하게 되는 19세 이상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 나이 17세. 좌절도 잠시 여기가 어딘가 고스 아니겠어. 메신저 주소 교환해서 공유했지. 받자마자 아드레날린 켜서 재생 버튼 꾹 하고 눌렀더랬지. 잉? 이게 뭐야? 웬 햄스터 한 마리가 나와서 팬티 빨다가 맞고 또 뭐 하다가 맞고 햄스터의 과다 출혈이 심히 걱정되는 가운데 주인 여자의 애인은 여친 집에 와서 빠구리만 두고 그냥 가버리는. 아무튼 에비추라는 햄스터 꽤 귀여웠어. 우리 집에서 기르던 햄스터와는 달리 난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 집 미니 햄스터 8마리의 혈전을. 마지막 남은 한 마리는 며칠 후 자결하더만. 푸춥춥춥 에비추 감상문. 훗 에비추 훗추 계속보다 내일 학교 못 갈 것 같아. 에비추 감상문. 에비추 너무 귀여워서 나도 기르고 싶다. 예전에 기르던 햄스터가 있었는데 그놈은 맨날 내 손가락 깨물고 밥도 못해, 빨래도 못해, 청소도 못해. 에비추 10분의 1만 닮았어도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소리랑 비슷하구만. 근데 거기 나온 그 모구는 변태지? 마군요. 햄스터를 보고 쏠리다니. 에비추한테 전화 거는 변태도 상당히 재밌었어. 지금 팬티 무슨 색? 이거. 털은 털투상인데요? 허그 막 이거. 한마디로 에비추는 변태 만화인가? 에비추 상당히 변태 만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동물을 의인화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상당히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햄스터인 에비추가 의인화되어서 수다장이에다가 푼수떼기에다가 하지만 굉장히 착하고 주인한테는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러다 오바해서 항상 두들겨 맞고 이 콩쥐 팥쥐의 콩쥐 내지는 계모한테 구박받는 신데렐라 수준으로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주인님은 자기를 귀여워해 준다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하는 하지만 사실은 그 에비추에 등장하는 두 명의 남녀, 그 주변머리 없는 놈이라는 그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주인인 이 여자가 OL로 설정이 돼 있다는 직장 여성이라는. 그 다음에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풍속도와 일본 그 청년층의 사고방식과 연애에 대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단순한 만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명의 인간들은 동거도 아닌 준동거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한테 상당히 그 육체적인 그 재미와 달콤함과 이런 거 이외에 진솔한 뭐 이런 마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으나 이 여자 쪽은 남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을 굉장히 신뢰감 있는 커플로 믿고 싶어하는 남자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죠. 뭐 이런 상황에서 아주 보다 보면은 안에 복잡한 이야기들을 읽고자 한다면 많이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햄스터라는 게 뭐 물론 수다 떨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식탐이 아주 대단해서 자기들끼리 뜯어먹기도 하는 그 예쁜 겉모양새에 비해서는 행동이 귀염쌀스러운 데는 거의 없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또 그 대표적으로 의인화되면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곰이죠, 곰. 그래서 이 곰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곰은 대부분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 등장할 때는 미련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굼뜨고 느리고 또 디즈니 만화에 등장하는 그 예쁜 아기곰 푸우는 이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그 꿀단지를 안고서 항상 그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축 처진 순한 눈에다가 둥실둥실 이러고 막 나비 따라다니는 이런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하여간 그 대부분 곰은 느리고 귀엽고 순한 그런 동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미련 곰팅아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곰은 좀 미련한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런 것이 상징인데 곰은 맹수들 가운데에서 호랑이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죠. 그 호랑이의 무시무시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포식자들 가운데에서 호랑이 위에 있는 먹이사슬은 전혀 없다라는 데에서 사실상 현재 지구상 최강의 동물 아닙니까? 호랑이가 타치하지 못하는 거는 코끼리 정도. 사자가 타치하지 못하니까 호랑이도 타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코끼리와 호랑이는 같은 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또 무슨 관계냐면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가 호랑이를 따라가서 호랑이를 붙잡아서 호랑이를 때리거나 호랑이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단지 호랑이나 사자 등급 정도 되는 맹수도 코끼리 정도 되면은 건드리는 것을 좀 꺼려하지요. 워낙 크고 상대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어릴 때 물개하고 조우련하고 누가 빠를 것 같냐라는 것처럼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게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는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인위적으로 동물원에서 만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영역상으로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결론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호랑이가 100% 이긴다고 합니다. 뭐 99%겠죠. 실제로 동물원에서 사자 우리하고 호랑이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 둘이 밤에 우리를 넘어가서 이 컨택트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사자는 갈갈이 찢긴 시체로 발견이 되었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해요. 그 근육의 생김이나 근육의 파워, 순간적인 가속력, 그리고 사냥 본능의 그 예민함, 뭐 이런저런 모든 걸로 계산을 해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결론은 사실 뭐냐면 사자가 사는 지역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사자가 살아남아서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될 정도로 호랑이는 대단히 강력한 동물이거든요. 이 호랑이가 무지무지하게 꺼려하는 동물이 딱 하나 있으니 바로 곰입니다. 개겼다가 호랑이도 이 승부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일단 가죽하고 피하 지방이 두터워서 그 한 방에 물어서 타격을 주기가 힘이 든 데다가 그런 상태에서 곰한테 잡히거나 곰의 앞발로 맞으면 호랑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곰, 새끼 곰, 늙어서 다 죽어가는 곰 아니면 절대로 호랑이는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덤비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눈깔이 뒤집어지면 모를까. 또 호랑이의 주무기, 이 고양이과들은 이빨 턱 힘이 그다지 세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입은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숨통을 이렇게 똑 딸 때, 또 고기 먹을 때 이 고기를 찢을 때 정도나 쓰지 주로 싸울 때는 발로 싸우는데 호랑이 앞발 한 방으로 이렇게 치는 위력이 사람 머리통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곰하고 이 맞짱 호랑이가 피할 정도로 곰이 강력한 동물인데 곰이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는 시속 60km를 넘어섭니다. 시속 60km면 우리가 무슨 뭐 맨날 앉아가서 뭐 박찬호가 뭐 공이 150km가 찍혔네, 155km가 찍혔네, 누구누구의 테니스 서비스는 230km가 넘네 이런 단위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린 자동차를 타고서 야 최소한 100km 이상 밟아야지 이게 뭐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 다리랑 비교해보세요. 이게 장난입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가 4km인데 사람이 죽뱅이 치고 달려봐야 60km 좋아하네.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 곰이 전속력 달릴 때 속도는 그렇고요. 이 곰이 느린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혹시 도랑에서 이렇게 발 담그고 거기 지나가는 물고기나 개구리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움켜쥐어서 떠보려고 한번 해보셨어요? 죽어도 안 되죠? 무슨 뭐 타잔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창살 하나 들고서 물 이렇게 내려보다가 창 확 내리 찍어가지고 뭐 물고기 이렇게 푹 잡고 사람 반사신경으로 그게 되는 일이었으면 그물을 사람이 개발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거 영화에서는 나오지. 예? 이 작살 들고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내려다보다 이렇게 푹 찌르는 거. 그거 될지 아십니까 그게? 곰이 강물에 이렇게 있다가 연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발로 이렇게 탁 채올려서 그 물고기를 그 강 언덕의 땅 위로 이렇게 쳐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거 먹잖아요. 그 반사신경과 앞발의 움직임의 그 속도와 눈의 포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맹수인가. 거기다가 이 맷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냥꾼들도 곰 사냥하는 거 아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제의 탄환이 아니면 곰을 상대할 수 없고 그것도 단 한 방에 급소를 맞히지 못했을 경우에는 곰한테 다 쐈니? 하면서 퍽 맞는 순간 거의 좆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곰 앞에서 죽은 척? 시덥지 않은 얘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냄새만으로 얘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포착하는데요. 자, 그 곰이 그렇게 미련하고 착하고 순한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한 이 관광객이 동물원에 가서 곰 우리에 들어갔다가 갈갈이 찢겨진 그런 사건이 벌써 몇 개나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곰 우리에서 아이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그 앞에서 까불다가 거기 뚝 떨어져서 작살난 거. 그리고 뭐 손 이렇게 내밀었다가 곰이 뭐 악수하자고 그런 다음에 툭 쳐서 팔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동물원에서 왕왕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곰우리는 특별히 왜냐하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엄금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람 쪽 자체에서 감히 옆에를 못 갑니다. 근데 왜 곰만 이러냐는 거예요. 그 사육사들의 그 분개 어린 항변은 호랑이는 다들 조심조심해서 보면서 왜 곰 앞에 가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까불고 깍깍거리고 막 곰한테 가가지고 막 올라타고 싶어 막 이러고 떼쓰고 막 이러냐고. 이게 TV에서 보는 이 만화하고 여기 나오는 곰의 이미지가 너무나 지나치게 왜곡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또 그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지가 왜곡된 동물 중에서 특히 아주 심한 경우의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를 그 평화의 상징으로 또 온순한 그런 동물로서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또 인간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 성깔 더럽고요. 전혀 평화적이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싸움 나거나 또 심지어는 이 배우자들끼리 싸우면서 목숨 날아가는 경우 이런 것 무지하게 흔하고요. 뒷박 진짜 잘 때리고요. 살벌하게 비열하대요. 물론 그 새인 비둘기에게서 어떤 인성과 비슷한 또 동물에게 있어서 인간 기준으로서의 어떤 미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고 대단한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비둘기를 보면서 저 새끼 야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거 자체가 넌센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의 사절로서의 비둘기의 그런 생활은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의 실생활은. 또 우리가 인꼬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꼬 금술이 결코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 인꼬 커플 사이에 벌어지는 추접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햄스터가 자기끼리 잡아먹는다는 얘기 들을 때만큼의 충격을 받는
그러한 행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 사람 기준으로는 많이 틀리니까요. 또 우리나라에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특히나 고양이죠, 뭐.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않거나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이 고양이에 대한 어떤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가 호랑이하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공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대는데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옛날에 그 호랑이를 산군, 산중의 왕으로 굉장히 신령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랑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대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였다고 해요. 호랑이를 어떻게 인간이 대항할 방법이 전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티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전쟁, 호환, 마마 등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으나 요즘엔 불법 음란물을 시청함으로 해서 옛날에 그 비디오 앞에 나오는 옛날 광고 있었잖아요. 전쟁, 호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호환.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이 조선을 호랑이들의 왕국, 인간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호랑이들의 땅에 호랑이들이 놀지 않는 지역에 인간이 얹혀 사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묘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모든 마을과 마을, 우리나라 뭐 마을과 마을이 전부 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에 있는 교통은 모조리 끊기는데 그것은 당연히 호랑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뭘 물어가거나 뭐 이럴 때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뭐 호랑이를 잡는 이 사냥꾼들이 나중에 이 총기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도 상대하기 힘든 게 호랑이였는데 옛날에 이 활 들고 창 들고 인간들 몇백 명이 산에 우르르 몰려가 봐야 호랑이가 주위 뱅뱅 돌면서 상대 안 해줘 버리면 그만이지 그 뭐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 전래동화에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그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호랑이, 말하자면 이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인간 위에 있는 짐승, 그 호랑이가 곶감이다 곶감 그랬더니 애가 뚝 그치는 걸 보고 호랑이다 호랑이 했는데도 안 그치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고 야 곶감이란 놈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동화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호랑이하고 비슷한 과의 이 살쾡이과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고양이 별로 기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이 보기만 봐도 짜증나고 야옹만 해도 신경질 났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좋습니다. 그 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고 자기 편한 대로 상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새든 물고기든 그게 무슨 뭐 호랑이든 우주인이든 아니면 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실제 하는지 아니는지 모르는 뭐 요정이라든가 뭐 유령이라든가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이든 다 좋지만 가장 이제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와 이런 데다가 이제 환상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의 현실에다가 환상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환상으로 뒤덮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곰이야 동물원에서 가끔 한 사람 정도 당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상 대단히 좀 더 위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게토밤스의 Kill Me 하고 Crying Nut의 말달리자를 듣겠습니다.
천천히 짱한테 왜들 벌을 맺고 시대를 맞춰내서 이제 나 쫓아고 지수 따라와라 할때 저 한성을 위해서 눈두 맞추는 탈세까지 Yeah man 난 먹은 졸라져 먹은 졸라져들의 함성을 따를 수 없게 Yeah man 난 먹은 졸라져 먹은 졸라져들의 함성을 따를 수 없게
ghoststation.co.kr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저쪽 옆방에 있는 컴퓨터로 넥스트 전원 모여서 포르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래 틀어놓고서 제가 문을 이렇게 팍 열고 나가는데 막 컴퓨터 막 끄고 막 다른 화면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 왜들 지랄이야 그랬더니 생활 습성이 됐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삐걱 소리가 나거나 하여간 누구 발자국 소리 들어 거의 완전히 몸에 익은 거죠.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컴퓨터든 비디오든 DVD든 이 음란물을 보는 건 말이죠. 몰래 보는 재미, 그리고 허락이 안 된 걸 보는 재미, 불법인데 보는 재미.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런 성인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야말로 가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다 허용이 되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 음란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짓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단속하고자 할 때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서 청소년들은 여기까지, 어른들은 여기까지,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은 여기 선에서니까 요 이상 넘으면은 엄격하게 규제. 요건 다른 사람한테 폐가 돼. 이건 사회에 폐가 돼. 이건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나 기술이나 돈이나 뭐 법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근엄주의, 엄숙주의에 빠져서 그냥 탁 까고 얘기해서 좆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좆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잖아요. 그 개판이지. 우리나라 지금 불법 영화의 왕국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영화 관계자들 다 노발대발하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뭐 거의 공공연하게 불법 DVD와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음반도 마찬가지.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악의 오명을 날리고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 그러면 조잡한 싸구려 가짜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해외적으로 대단히 강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다, 월드컵 했다 보다 우리나라 이미지 중에서 훨씬 더 세요. 지금에 와서 좀 바뀌지 않았냐. 웃긴 소리죠. 예전에 잉베이 말름스틴이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 왔을 때 친구들한테 이제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한국 간다 나 가서 남대문 가서 롤렉스 사올 테니까 다 나눠주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태원하고 남대문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 팔았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에. 그래가지고 롤렉스 30개 사갔나? 가방에 가득 넣어서 주위에 다 나눠줬잖아. 우리나라의 그 공연 오는 락스타들 가운데서 공연 끝나고 나면 이태원 남대문 가야겠다고 그쪽에서 먼저 이태원 남대문 얘기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주 역사랑 연조가 깊은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고 그 성에 대한 것들, 음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양지로 꺼냈을 때는 그 햇볕을 쬐어서 깨끗하게 살균이 되고 그리고 통풍이 되어서 이제 바람에 잘 말라서 그럭저럭 우리 생활 주변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그걸 무조건 인간의 어떤 음탕함이라든가 음란함이라든가 그 성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삶의 에너지의 한 종류인데 그것도 그런 것들은 무조건 부인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습기에 눌어붙고 통풍이 안 돼서 썩고 냄새가 나서 더더욱 더러운 모습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해 봐야 우리나라만큼 이 10대도 아닌 더 어린 사람들이 포르노에 접근하기 쉬운 나라가 있을까요? 아주 대단히 쉬운 나라거든요.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위선 떨고 그건 안 됩니다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텐데 참 그 니들이 해봐 쌍이라고 물론 얘기하면은 잠깐 움찔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였더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가? 누구의 아버지였던가? 아들아, 이 세상을 얼마나 변변치 않은 자들이 지배하는지를 니들이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아들한테 남겼었는데 참 우리 주위에 규칙을 정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통솔하겠다라고 인상을 쓰는 자들이 얼마나 하찮은 자들인지 정말 짜증날 때가 있다니까요. 추석에 관하여 자 드디어 추석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다들 내놓은 자식들이라 그다지 추석에 대해서도 미련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석이다. 우리 집은 추석 때는 시골 못 간다. 우리 집 엄마가 문방구 하신다. 추석은 문방구가 3대 대목 중에 하나다. 이유는 폭죽 팔아야 한다. 폭죽은 마진율이 50%가 넘는다. 게다가 추석은 친척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걸 사주기 때문에 문방구에 로봇와 장난감총 존나 잘 팔린다. 16년 살면서 추석에 어디 친척집 놀러 가본 적이 없다. 대부분 다른 날 간다. 명절 아닌. 또 대부분 놀러 온다 친척들이. 그리고 가게문 항상 오픈이다. 추석만 새벽 2시까지 가동이다. 문방구는 정말 마진율이 떨어진다. 정말이다. 아주 좋시다. 1년 수입이 대부분 대목에 몰리고 그나마 나머지도 돈이 별로 못 된다. 거기다 한층 더 미치는 건 학교가 방학되면 문방구는 팔이 날린다. 특히 겨울방학, 그나마 여름방학에는 음료수나 팔리지. 우리 가게는 내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앞에 있다. 그 옆은 초등학교, 거기도 내가 나왔다. 딴 것들, 공책은 팔리지도 않는다. 대부분 새 학기에나 팔린다. 그래 보면 나머지는 꼬마 아이들이 100원짜리 들고 와서 사먹는 불량식품이 다다. 겨울방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열고 집에 있는다. 하지만 난 좋다. 오랜만에 세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두런두런 비디오도 보고 전골 요리도 둘러앉아서 해먹고 친척들도 한가하기 때문에 자주 온다. 근데 난 밖에 안 나가서 비타민 D 결핍에 걸리기도 한다. 눈, 입, 꼬리가 부들부들 미친 듯이 떨린다. 마그네슘 정제를 드세요. 아무튼 추석은 어려서부터 친구와 저녁까지 놀아도 아무런 엄마 아빠한테 제재를 안 받는 특권이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석 저녁이 되면 집은 텅 빈다. 어렸을 때부터 난 추석 저녁은 TV에서 해주는 추석 특집 영화를 보았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16살이 됐는데 추석 저녁만 되면 혼자서 TV에서 해주는 영화를 보는 것이 좋다. 쓸쓸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밖에서 친구들과 폭죽을 터뜨리다가 영화가 하면 다시 집으로 온다. 밖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와 시끌벅적한 거리 아파트 주변. 난 왠지 이런 것들이 기분 좋다. 뭐랄까 축제 분위기가 좋다고 할까? 비록 산떡이지만 혼자 송편 먹으며 TV 보는 것 나름대로 기분이 좋다. 이번 추석도 그럴 예정이다. 남들은 이상하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상한 거 하루 이틀인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나를 모두들 마이페이스형 인간이라며 갈군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추석 방송 때 밖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를 들으면서 감상하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방송에서 틀어주라. 집에서 CD 트는 것보다 고스에서 고스인들하고 같이 듣고 싶어서. 뭘로 할까? 맞다. 갑자기 멜컴 형의 목소리가 듣고프다. 그 변태스러운 목소리가. 그리고 앵거스 형의 기타 소리도. 추석이니까. 하이웨이 트웨일이나 블랙 인 블랙이 좋겠는걸. 신나니까 아무튼 잘 부탁혀. 블랙 인 블랙이 아니라 백 인 블랙이겠죠. 그리고 멜컴 영은 기타니까요. 보컬은 브라이언 존슨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치 뭐. ACDC CD 어쨌더라? 좀 뒤적거려 볼게요. CD나 한번 보고. 방송에 안 나오면 CD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뭐. 빤스 벗고 잔 후의 결과 보고서. 19 납삼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 꼭 해보고 결과를 올리겠다는 다짐으로 결국 실행 후 그 결과를 올린다. 빤스 벗고 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인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1시 고스 방송을 다 듣고 할 일이 없어진 현재 나이 고3의 24시구는 방송 참여 게시판에서 쓸데없이 리플 달기와 궁극의 지난 방송 다시 듣기 키를 사용하다가 납삽이 올린 벗고 자라네 벗고 저런저런을 읽고 감동받은 바 그 일을 100%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참고로 이 글은 본인이 직접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된다. 유의해주세요.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24시구는 부모님들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 작업에 들어갔다. 평소 아침에 동생을 깨운다는 핑계로 발로 걷어차는 누님이 없던 그날의 24시군의 얼굴에는 의미 모를 미소가 겉돌고 있었다. 일단 자기 방은 가지고 있으나 방 청소와는 매우 관계가 멀었던 그는 자신이 매일 자던 마루마저 포기해야 됐다. 이유인즉 그의 모친 생물이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24시군은 기왕에 누님 덕을 한 번 더 보기로 했다. 같은 피를 이어받은 이 누님 생물 또한 방 청소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던 바 24시군은 새벽에 방 청소를 시작하려 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 침대 위만 청소했다고 한다. 청소를 마친 24시군은 그대로 팬티를 벗고 자려 했으나 아침에 침대 위에 올 누드로 널브러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절하실 모친 생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똘똘이를 가릴 이불을 찾았다. 최대한 얇은 걸로. 그리고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누웠다. 눕고 점점. 헛. 그때 24시군의 훗날의 대업을 이루어줄 똘똘이가 반응을 했던 것이다. 24시군은 생각했다. 쳇 이런 때 잠은 오지 않고 24시군의 똘똘이는 처음과는 달리 더욱 그 강도와 크기를 더해가며 용솟음 쳤고 잠을 자기 위해 몸을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이불과 똘똘이의 마찰로 인해 24시군은 흥분을 금치 못했다. 결국 대책을 찾아야만 했고 옆에 있던 라디오를 틀었다. 지 투쿠투쿠 국악이 흘러나온다. 툭툭 영어인 듯 싶다. 툭툭 틱. 결국 24시군은 라디오를 꺼야만 했고 진정되지 못한 자신의 똘똘이를 보며 잠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1시간, 2시간 결국 전날 2시간 반을 자고 하루를 버텼던 그는 오늘도 2시간을 넘지 못할 수면을 취하고 학교에 갔고 교탁 바로 앞자리에 앉은 그는 좋을 때마다 출석부로 대가리를 맞아야만 했다. 평소 나름대로 정상일 때에도 선생님들에게 너 혹시 약하는 거 있냐라는 소리를 듣던 그는 결국 오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교를 했고 머리에 무수히 많은 혹들과 모자란 수면을 뒤로 한 채 이 글을 쓰게 됐다. 고로 그가 내린 결론은 오늘도 벗고 잔다. 길고 재미없을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됐더라? 아웅 재미없어 또. 비틀려.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네요. 이 벗고 자는 것은 건강에 좋대요. 뭐 여러모로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누드로 자는 게 또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옷을 입으면 왠지 거추장스러워서 자신이 타잔이 된 듯 옷을 입고서는 또 잠을 들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는 하지요. 뭐 통풍에도 좋고 벗고 자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재미없는 얘기 어떻게 만회해보려고 계속 뭐 얘기 덧붙이다 보니까 점점 더 재미없네. 실명 공개해버릴까? 진짜 재미없네. 으퉁하면 좋아. 이럴 땐 노래 들어야지 뭐 어떻게. 재미없어. 랜드라라의 청량리 연가.
양귀비꽃 마녀입니다. 하하하하, 난 역시 외계인이었어. 마왕, 난 역시 인간이 아니었어. 젠장, 기뻐해야 해, 슬퍼해야 해. 난 어렸을 때부터 귀에서 뿌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어. 짜증나는 소리였지. 그래서 많은 돈을 이비인후과에 투자를 했지. 근데 오늘 난 의사에게 고백을 하기로 했어. 바로 내가 귀 안을 움직인다는 것을. 오후 5시 비가 억수로 오는 끝에 바지가 다 젖고 병원에 도착함. 5분을 기다리다가 진료실로 들어감. 그리고 의사는 내 귀를 살피더니 뭐를 막 빨아들이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보자고 하더만. 가서 누웠지. 그리고 내 속을 보여줬어. 귀쩍. 아무 이상 없는데요? 사실 제가 귀 안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에? 저가 지나가 미쳤나는 표정. 저 귀 안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움직여보세요. 나는 열심히 귀 안쪽으로 움직였다. 의사가 진짜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는 진료실로 가서 앉으라고 그런디 막 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도 다 불러왔다. 그리고 내 귀 안을 보여주더니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귀 겉도 움직인다니까 움직여보래.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고막에 붙어있는 근육은 사람의 의식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중에 하나래. 불수의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가 나면 그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 난 의식적으로 그걸 움직인다는 거지. 의사들은 날 신기하게 보고 간호사까지 와서 구경하더라. 그리고 동영상에 사진까지 찍어놨어. 소리가 나는 건 고막에 딱지가 앉았을 때 그 근육을 움직이면 바스락거리는 거래. 그래서 소리 나면 병원에 와서 딱지 띠러 오래. 계속 관찰해보자고. 관찰. 어휴. 난 역시 인간이 아니었던 게야. 하하. 그게 이상한 근육까지 움직이지. 후하. 근데 참 기뻐해야 할런지 말아야 할런지 어쨌든 축하해줘. 네, 축하드립니다. 양귀비꽃 마녀 류기채 씨. 네, 귀 안쪽을 수의근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변종 생물로 관찰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불수의근으로 인식되는 그런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희한한 지역 부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나는 손가락이 여기까지 젖혀져요. 나는 넷째 손가락 마디가 남보다 한 마디 짧아요. 어디? 여기서 손가락이 끝났어. 나는 새끼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보다 길어. 이런 경우가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왕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생활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런 특이점이 글쎄 그렇게 기분 나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별자라고 해서 조선시대에서는 참수했습니다. 별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성기가 이상해서 여성과 남성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서 뭐 그렇함으로 해서 당시 그 양반과 규수들 사이에 아주 성풍 속에 이 쇼크를 가져왔던 사방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별자로 몰려서 사형당해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 별자로 몰려서 사형당했던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키가 너무 큰 사람들도 모가지가 잘렸다고 합니다. 뭐 등치가 크고 막 이러면 이제 장사라고 해서 뭐 군인이 되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키가 뭐 조선시대에 지금식으로 치면은 갑자기 2m가 넘게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남과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시켰던 그런 민족이니만큼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사회에 많이 남아있긴 하죠. 그 일본 만화 중에서 나라는 만화 있는데 그 말하자면 주인공이 권투를 하게 되는데 얘는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조필입니다. 이 만화의 시작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은 스즈키라는 성이 가장 많고 남자 가운데서 또 가장 많은 이름은 히로시라는 이름이 가장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철수쯤 된달까?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는 철수란 이름 많지 않잖아요. 저 안철수 연구소 하시는 안철수 씨하고 배철수 씨 이 두 사람 말고는 난 철수 많이 못 봤는데 이 교과서에 나와서 유명한 이름처럼 보이나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그래서 스즈키 히로시예요. 이름마저도 평범한 모든 면에서 평범한. 그런데 그 우연히 짝사랑하게 된 여자 때문에 이제 권투를 시작하게 되고 그 스파링 과정 중에서 트레이너가 그걸 지적해주죠. 너는 유리턱이다. 턱을 맞으면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는 턱 부위가 특히 약한 사람으로서 권투 선수가 되기 불가능한 그런 체질인 겁니다. 스즈키 히로시는 거기서 이제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죠. 유리턱이라니 너무 기분이 좋다. 남과 다른 게 드디어 하나 생겼다. 라는 그 절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고 감동이 있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귀 안쪽을 움직일 수 있다. 참 좋으네요. 남들하고 다른 뭐가 신체 특이점이 있다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 뒤에 아주 큰 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왜 점이라는 것이 인체의 정중앙에 금을 이렇게 쫙 그었을 때 그러니까 양미간 한가운데 인중 한가운데 그리고 가슴과 가슴 사이 센터 배꼽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 줄에 나 있는 점이 이 뭐 사주 관상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점이 이 사주 관상에서 볼 때 더 큰 질량을 가지는 그런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 뒤면 자기 자신이 절대로 관찰할 수 없는 궁극의 지역이죠. 뒤통수와 더불어. 그리고 아주 센터에 초대형 사이즈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냥 딱 줄이자면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조삐리의 절규와 발버둥이 저의 청소년기 또 그 이후까지도 저의 인생의 역사를 딱 짧게 줄였을 때 일이니만큼 그 평범함에 대한 그 짜증스러움이라는 것은 평범함에 대한 그 참을 수 없는 지루함과 그런 기분인데 정말 그 공상도 많이 했던 그 어린 시절에 목 뒤에 점을 생각하면서 턱을 개고 책상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없이 하곤 했었어요. 나는 뭔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일지 몰라라는. 그런데 그것이 모가지 뒤에 점이 있어서건 내 넷째 손가락 마디가 길어서건 내가 귀 안쪽의 근육이 움직여져서든 뭐든 나는 남과 굉장히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공상에 잠기는 것. 그러나 참 즐겁기도 하고 나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 자신의 몸 가운데 뭐가 남과 다른가요? 또 나의 행동 패턴이 남과 다른 게 뭐가 있나? 자, 오늘 밤 빨가벗고 이제 침대에 들어서 뭐 마찰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온몸의 구석구석을 거울을 비춰가면서 한번 조사하는 그런 밤이 되어봅시다. 그리고 내일 추석날은 꾸벅꾸벅 좁시다. 내일 봬요.